제가 하루 종일 따끔따끔따끔해서 아파서 울고 누워 있었어요. 분해하면 이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도중에 냄새가 아주 역겨울 정도 나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통증보다 더 심한 거죠, 저한테는. 고통입니다. 구강이 몸과 마음의 창문이 될 수 있다. 폐경이 전후에 됐을 때 여자분한테 굉장히 잘생기거든요. 인체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가 구강에 반영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품이 많은 거가 침이 적어서 거품이 많은 거거든요. 치아도 상처가 나면 침이 치료해준다. 궤양 생기는 빈도, 입안 청결도 유지하시면 조금 더 줍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 수치를 얻으신 거거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되실 것 같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연주하나 했더니 피아노 조율 중이었군요. 피아노 조율사이신 이분. 그런 것도 있고 일할 때 마스크가 꼭 필수품이라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61세 정안재라고 합니다. 안재님, 어디가 불편하셔서 귀하신 몸을 찾으셨나요? 이물질이 이렇게 혀끝에 느껴지면서 냄새가 좀 이렇게 난다는 게 뭐 찝찝한 냄새가 나고요. 혀 쪽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뭐가 이게 좀 쌓여 있는 듯한 느낌.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아이고, 여러 군데서 구취를 느끼시네요. 입에 구취가 심해서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냄새가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야 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프로그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러 갈 때도 차 트렁크에 양치 도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안재님. 사람들 만나기 전에 미리 이제 양치를 한번 하는 편입니다. 양치질에다 마스크까지 쓰는 게 이젠 습관이 됐다고요. 또 하루 사람들이 뭐 보통 뭐 2번 내지 3번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4번도 하고 5번도 할 수도 있고 뭐 항상 방문할 때 해야 되고 집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번 하게 되죠. 아이고, 입에서 도대체 어떤 냄새가 나길래 그럴까요? 아주 시큼한 냄새보다는 좀 음식 썩는 냄새? 조금 더 지독한 냄새? 스트레스야 뭐 당연하죠.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빨리 저는 원인을 밝히는 게 이제 제일 급한 거죠. 통증이야 그냥 제가 뭐 운동하고 침막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왜냐면 제 혼자 항상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뭐 1년 360일 항상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통증보다 더 심한 거죠 저한테는. 고통입니다. 아, 진짜 힘드시겠어요. 구취는 사실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냐 아니냐의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환자를 만나면 통증보다도 본인 생활을 훨씬 더 많이 괴롭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구취는 크게 생리적인 구취, 병적인 구취, 심리적인 구취 이렇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약간 냄새가 있다든지 어떤 특정 음식물을 먹은 다음에 약간 구취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생리적인 구취가 되겠습니다. 병적인 구취는 예를 들면 치주염이 되게 많다든지 충치가 많다든지 축농증이 있다든지 심리적인 구취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검사를 해보아도 아무리 구취가 일어나지 않고 병원에 왔을 때도 그런데 구취가 난다고 느낀다든지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안재님을 괴롭히는 입냄새, 과연 원인은 뭘까요? 각종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냄새도 수치로 측정이 된다고요? 어떤 원리인지 궁금한데요. 구취는 기체입니다. 구취를 일으키는 물질은 너무나 많은 종류의 물질이 있고 다양한 냄새가 있는데 그 많은 물질을 진료 도구를 활용해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는. 현재 국내에 있는 기계로는 2가지 물질을 측정하는데요. 항화수소 측정하는 거랑 메칠몰캅탄 2가지 물질을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혀, 목 등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수치가 높아지고요. 잇몸에 이상이 있을 땐 메틸메르캅탄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의 수치를 보고 입냄새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군요. 구취 때문에 오셨는데요. 예, 먼저 구취가 나는 원인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구취가 나는 원인이 주 원인이 입안에 있는 사람은 있고요. 주 원인이 입안에 아닌 사람이 입냄새가 나는 원인, 저희도 궁금해요, 교수님. 구취의 대부분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입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입 안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환자의 한 80에서 85% 정도쯤 되고요. 입 바깥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 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 내 원인인 경우에 가장 흔한 것은 입안에 치주염이나 충치나 혀에 백태가 많다든지 염증을 입안에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조건, 입 바깥에 일어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압도적으로 이비인후과 질환이 되겠습니다. 축농증, 편도선염, 그리고 또 위에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문제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재님의 입냄새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스크를 벗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선생님한테 저항감이 있거나 이런 불쾌한 냄새를 지금은 느끼지 않아요. 현재는요. 정말요? 예, 현재는. 네?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요? 현재. 사실은 심리적인 구취 환자가 오면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환자로 하여금 타당한 설명을 해준 다음에 문제를 객관화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재님의 입냄새, 심리적인 요인도 큰 것 같은데 입속은 어떨까요? 잇몸에 염증도 있고 충치도 있죠. 여기 충치 있는 거 보이시죠? 약하게. 여기 잇몸이 누워 있으면서 여기가 엄청 닦기 힘들게 돼 있죠. 예, 치석 있고요. 심각하진 않지만 충치도 있고 곳곳에는 치석도 보입니다. 엑스레이 결과도 한번 볼까요? 이 선이 원래는 선생님 정상은 여기로 지나가야 합니다. 이만큼 내려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커지고 음식물이 계속 끼고 잘 닦이기 힘들고 이렇게 튀어나온 자리에 치석들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잇몸이 내려앉아 치주염 증상이 보이는데요. 안재님의 입냄새 수치는 어떨까요? 황화수소는 정상 범위에 있고요. 메틸메르캅탄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냄새가 약간 나는 범위에 있습니다.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잇몸 부위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구취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치주염의 염증 정도가 당뇨가 있을 때는 훨씬 더 열심히 관리하셔야지 염증 정도가 줄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당뇨라고요? 안재님은 30대 후반, 이른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식단과 운동,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요. 당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어느 정도는 뭐 당뇨가 워낙 몸 전체에다 뭐 영향을 안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당뇨 환자가 다 입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지금 당뇨 환자가 너무 많은데. 당뇨라는 것은 몸 안에 혈당은 높아지는데 세포는 당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말초 혈관에 혈류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잇몸은 혈류 공급이 조금 안 되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 부분에 염증이 있으면 작은 상처가 있고 낫고 해야 되는데 당뇨가 있으면 창상 치유가 잘 되지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총 합체가 잇몸에 있는 염증 반응이 크게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뇨로 치주염이 쉽게 악화된다는 안재님.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구취 치료의 목적은 입안의 세균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구취를 일으키는 물질은요. 입안에 있는 단백질을요. 입안에 있는 세균이 부패시켜가지고요. 저런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냄새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황물질. 그러니까 구취를 줄이려면 이걸 없애거나 이걸 없애거나 세균 이걸 없애는 거예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입안의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세균의 영양분이 되는 단백질은 주로 음식물 찌꺼기, 구강 점막의 세포 등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이 단백질이 오래 남아있으면 충치나 치석도 많아져 세균의 온상이 되고요.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균이나 단백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관리 분명히 하시고 스케일링하고 잇몸 관리 요령을 청결히 하시고 구강위생 교육을 한번 잘 받으시고 입안을 청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나 오늘 측정을 보면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저는 좋겠다. 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 분명히 있으실 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입냄새 수치는 심각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재님, 앞으로 더 적극적인 치주염 관리는 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두 번째 귀하신 몸을 만나러 가볼까요?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메뉴가 뭘까요? 각종 채소들을 찜기에 넣고 찌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라고요? 아무 양념도 하지 않고 그저 삶거나 데친 슴슴한 음식들이 대부분인 밥상. 이렇게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65세 정명숙입니다. 빨간색 스티커로 네. 어디 불편하신지 한번 붙여보실까요? 양쪽으로 붙일까요? 네, 뭐. 혀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매운 걸 먹거나 조미료 들은 음식을 먹으면 혀가 하루 종일 따끔따끔해서 하룻밤을 자고 나야지 그 따끔거리는 게 없어져요. 점심 먹거나 거의 저녁까지 계속 따끔거리는데 화끈하죠. 혓바닥이. 따끔하죠 계속. 혀가 따끔하다고요?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한다는 명숙님. 친구분도 이런 밥상이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얼큰하고 칼칼한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김치고 깍두기가 하나도 안 보여. 뻘거가 없어져? 그렇죠. 한국인의 밥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반찬이죠. 남들은 흔하게 먹는 김치. 명숙님에게는 한 조각도 쉽지가 않다고요. 밖에 가면 먹음직스러운 김치나 뭐 오이, 소박이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이렇게 털고 그래서 물에 씻어가지고 애기처럼 먹네. 이렇게 먹는데도 먹고 나면 혀가 화끈거려. 엄마나 그 음식까지 그렇게 물에 씻었는데도 아주 넌더리를 치시네요. 혀가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어요? 젊을 때는 없죠. 그게 폐경이 되면서부터 잠을 잘 못 자면서부터 혀도 상처가 생겼고 혀뿐만이 아니랍니다. 입안 여기저기 스티커가 더 붙는데요. 입안이 쓰죠. 마른 상태에서 쓰죠. 마르다가 좀 있으면 써지죠. 완전히 쓴낼 수 있잖아요. 그거 뭐 한약 쓴 것처럼. 수시로 물을 마시는데도 입안이 자주 마른다고요. 더 큰 문제는 잠잘 때 일어납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명숙님. 급기야 자다 일어나 뭔가를 뱉는데요. 이게 뭐죠? 좀 끈적끈적한 이물질, 누런 이물질. 잠자다가 입안에 이물질이 입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걸 나쁜 균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뱉고 자야 되거든요. 많으면 4번까지도 뱉어내요.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죠.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머리맡에 전용 이면지까지 두고 잘 정도라고요. 이런 게 왜 입안에 고이는 걸까요? 거기다 명숙님 입냄새도 호소를 하는데요. 송장 냄새 난다고. 남한테 가서 입을 벌리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뭐 입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냄새가 나요. 스스로도 느껴져요. 스스로 느낍니다. 우리 남편은 저한테 항상 입에 뭐라 하나 냄새가 난다고 했고 작년 가을에 언니가 유독 냄새가 심하다고 했어요. 명숙님의 입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번 좀 볼까요? 세상에 성한 곳이 별로 없네요. 윈디는 아직도 임플란트가 진행 중이라 4개나 발치가 된 상태고요. 한 10살, 10몇 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이빨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이빨 때문에 고생한 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어디부터 시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난관에 빠져 있는 명숙님의 입속 상태. 이대로 괜찮을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검사에 들어갑니다. 먼저 구취 검사 결과입니다. 황화수소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문제가 없고 잇몸 때문에 주로 일어나는 메치물 갑탄은 엄청 높은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수치가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다니 명숙님도 좀 당황스러워 하시네요. 구강 상태는 어떨까요? 혀 내밀어 보세요. 혀가 아프시댔는데. 여기는 백태가 약간 있는 색깔이지만 오히려 이쪽이 정상이고 이게 붉잖아요. 이게 붉은 자리가 나중에 보면 곰팡이가 살 수도 있고요. 네, 곰팡이라고요? 명숙님의 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혀의 세균도를 측정하는 진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붉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곰팡이가 잔뜩 살고 있습니다. 하얀 것들이 전부 다 곰팡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곰팡이가 점막에 손상을 줍니다. 곰팡이가 점막 부위에 현미경으로 보면 점막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막의 부위가 붉게 보이고 혀도 붉게 보이고 입천장도 붉게 보입니다. 입안에 곰팡이가 산다니 괜찮은 건가요? 입안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예로는 약 700여 종류의 세균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균은 예를 들면 우리 입안에 꼭 살아야 되는 세균도 있고 유해균도 질환이 있으면 있을 수 있고 그런 세균들의 집합체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역계 조절이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자면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하라 하거나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을 하거나 그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거나 나이가 너무 갓난 아이이거나 입원을 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곰팡이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곰팡이 감염이 일어납니다. 곰팡이가 존재하냐 아냐가 곰팡이 감염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곰팡이의 숫자가 많냐 적냐가 곰팡이 감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다가 아닙니다. 거품이 되게 많잖아요. 거품이 많은 거가 침이 적어서 거품이 많은 거거든요. 단백질 많아가지고요. 흡연에 거품 많이 나오면 단백질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입안이 너무 건조하다는 명숙님. 침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타액 분비율 검사도 해봤습니다. 침이 나오는 양 결과를 보면요. 비자극시 타입 분비율은 0.01이니까 정상의 한 20분의 1 정도. 자극시 타입 분비율은 0.56이니까 정상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숙님, 침이 너무 적어 구강 건조증이라는군요. 침이 적으면요. 입안에 침 안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거나 곰팡이를 죽이는 거나 이런 물질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침이 세균을 죽이기도 하나요? 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침은 우리 몸에 있는 세 개의 큰 침샘 양쪽에 있으니까 세 쌍이라고 해야죠. 세 쌍의 큰 침샘과 입안에 퍼져 있는 수백 개의 작은 침샘들이 모여서 분비하는 액체입니다. 침의 성분의 98%, 99%는 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은 성분은 가장 많은 것은 중요한 단백질들이고 우리 몸에는 양쪽 귀 아래, 턱 아래, 그리고 혀 아래 3개의 침샘이 있습니다. 침은 혀와 입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작용을 하고요. 음식물의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잔여물이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해서 청결도 유지시켜주죠. 또한 침은 각종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도 한다고요. 우리 몸의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입속에서 침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침 안에는 칼슘과 인이 굉장히 높은 농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충치가 조금 생기려고 하면 칼슘하고
인이 빠져나가면 침 안에 굉장히 높은 농도로 있는 칼슘과 인이 치아 표면에 들러붙습니다. 우리 강아지 보면 자기가 상처가 나면 혀로 이렇게 침으로 핥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해주는 성분이 침 안에 있습니다. 살만 상처가 나면 침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치아도 상처가 나면 침이 치료해준다 하는 겁니다. 와, 침이 이렇게나 중요하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의 양이 줄어든다고들 하더라고요. 교수님, 정말 그런가요? 침이 적어서 입안이 건조하다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침 분비가 꼭 줄어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침 분비량이 젊은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침 분비 감소가 일어난 구강건조증 환자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이유는 그 연세가 되실 때까지 복용한 약물들과 질환에 축적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 자체보다는 질환과 약물의 영향이 침 분비 감소를 훨씬 더 많이 일으킨다.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이런 질환들과 약물들을 피하려면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런데 명숙님은 밤마다 입에 고이는 이물질 때문에도 힘들어했는데요. 교수님, 이건 이유가 뭘까요? 침이 정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밤 되면 침의 양이 적게 나옵니다. 환자분은 침의 양이 엄청 적습니다. 그럼 입안에 흐르는 식냇물 같은 거는 전혀 없는데 잇몸의 염증액은 밤새 조금씩 나올 거고 조금 음식물 잔사도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입안에 세포 떨어진 거 혀에 다 붙을 거고 곰팡이 때문에 염증은 더 겹쳐 있을 거고 그 물질이 밤새 농축되어 가지고 아이고, 입속에 온갖 요인들이 뒤엉킨 결과물이네요. 그럼 새벽이 형태가 있으면 이게 냄새를 또 더 일으키게 되고 아, 그야말로 악순환이네요. 또 있습니다. 명숙님은 김치 한 조각도 먹기 힘들 정도로 혀에도 통증이 있다고 했었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화끈거리게 아프고요. 응? 화끈거리게 아프고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 드시면 더 아프고요. 오늘 마음이 불안하면 훨씬 더 아프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더 아프고요. 오늘 잘 못 자면 내일 더 아파요. 교수님 쪽집 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 통증을 병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구강자결감 증후군이요? 아까 시작한 거가 폐경 이후에 통증이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폐경이 전후에 됐을 때 여자분한테 입안에 혀의 통증이나 입천장이나 입술의 통증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갱년기 되면 여성 호르몬 많이 줄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신경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가만히 있을 때 이에 살짝 닿으면 닿는다고 느껴야 되는데 아픈 거예요. 아픈 걸 느끼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신경 보호작용 해주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확 떨어져 버리면 신경을 보호해주는 작용이 잘 안 되고 신경 보호작용이 안 돼서 폐경기 이후에 조금 더 많아집니다. 아, 폐경기와 연관이 있군요. 누구나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걸리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스트레스 조절이나 외부 요인의 조절이 잘 안 되는 다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다. 혹은 그런 문제를 2개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그분이 폐경기를 겪게 된다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명숙님의 입속 문제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게 다 조금씩 연관이 있고요. 입안이 건조하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곰팡이 때문에도 냄새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곰팡이 줄이고 잇몸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냄새도 얼마나 주는지 보고 입안의 통증도 얼마나 주는지 보고 제가 오늘 그 곰팡이 줄이는 약 인공타액 드릴 거거든요. 입안 건조 줄이는 약 그것도 우선
해보시고 총체적인 문제들로 입속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던 명숙님. 처방대로 잘 관리하실 수 있겠죠? 잠시 후 구강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 솔루션과 입속을 지키는 구강위생 교육이 공개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입속을 수색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분. 세 번째 귀하신 몸인데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쪽이랑 윗 입술 쪽, 아랫 입술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걸까요? 이제 구내염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 이제 신청 바랍니다 해가지고 구내염 하면 흔히들 하나씩 생기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어우, 이분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입술부터 혓바닥까지 다 있어요. 스트레스나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다들 하나씩 생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생기는 개수가 좀 더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빈도수가 좀 더 잦다거나 한 달에 한 1, 2주 빼고는 그 나머지 2주는 쭉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식사할 때가 제일 곤혹스러운데요. 아, 저 고통 다들 뭔지 아시죠? 아파요? 옛날부터 그러 봐봐요. 아파. 구내염이 중병은 아니지만 사소한 일상을 괴롭히는 참 성가신 질환이죠. 좋다는 것도 다 해봤다고요. 비타민의 각종 영양제도 다 챙겨서 먹어봤답니다. 바르는 약도 있던데 약은 안 바르시나요? 발라봤자 그 잠깐. 그리고 이제 발랐을 때 많이 이제 아프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손이 덜 가긴 하죠. 온갖 걸 다 시도해봐도 그때뿐. 재발하고 또 재발한다는데요. 재승님 너무 답답하시겠어요. 치료받고 싶고 이제 좀 더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이게 생길까라는 원인을 알고 싶은 상태죠 지금이. 재승님의 구내염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궤양 크기가 뭐 한 직경이 한 4에서 5mm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궤양 주위에 붉은 발적을 보십시오. 엄청 아픕니다. 이러면. 혀 밑에 하나가 그새 생겼네요. 이분 혀 보시면 이런 자리가 이전에 궤양 생겼다가 흉터로 다 남은 자리. 여기랑 이런 거 다 혀 유두가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있어야 되는데 밋밋하게 있는 이런 자리 이전에 다 궤양이 생겼다가 남은 흉터들입니다. 혀에 흉터가 다 남을 정도라고요? 병명은 아프타성 구강궤양인데요. 입안에 생기는 구강궤양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재발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병명 앞에 재발성 아프타성 구강궤양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재승님은 남들과 달리 유난히 더 자주 재발했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유전적인 메이크업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잘생기는 이유가 구축되어진 환경에 그분들의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작은 외상이라든지 수면 문제라든지 그분의 항상성을 인체 항상성을 약간 바꾸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분들은 그 문제에 적응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구강에 궤양이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그 발현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외상. 외상이라고 하면 남한테 맞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친 음식을 먹는다든지 입술을 깨문다든지 이게 작은 외상을 받으면 남들은 그 부위가 금방 낫는데 훨씬 더 강한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일을 할 때 집중하면 물죠. 물면 안 좋아요. 아. 턱에 힘을 주는 거라든지 작은 외상이 일어나는 걸 조절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라든지 주변 요인들을 철저히 이렇게 가능한 것부터 너무 힘들지 않은 것부터 관리를 해봐서 그거로 인한 고통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죠? 예. 우리는 유전적인 소인을 아직 조절할 수 있는 과학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궤양의 재발을 줄이려면 지금 큰 궤양이 생기면 약을 써서 그분을 잘 진료한 다음에 수면이나 피로를 조절하거나 스트레스 관리를 하거나 그래야지 궤양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승님의 입속 문제, 구내염만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데요. 바로 치주염입니다.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잇몸이 더 내려갔다는데요. 이 문제도 결국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잇몸도 남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죠? 저거 청결하게 하시면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지만 궤양 생기는 빈도, 입안 청결도 유지하시면 조금 더 줍니다. 치주염을 잘 관리하면 간접적으로 구내염도 재발을 줄일 수 있다고요. 오늘처럼 뚜렷하게 궤양이 생겼을 때는 스테로이드 씁니다. 이렇게 입안에만 조금 있으면 먹는 스테로이드 말고요. 물약으로 스테로이드 있거든요.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아, 궤양이 분명히 또 생길 것 같아. 그럴 때 예비적으로 좀 쓰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재발을 거듭하는 구내염. 할 수 있는 것부터 관리해내고 치주염 관리도 잘 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세 분의 입속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솔루션에 앞서 교수님과 지휘생사님이 함께 논의를 합니다.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구강 건강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양치질을 하는 겁니다. 입안에 일어나는 많은 중요한 질환들은 치면 세균막 플라그 때문에 생깁니다. 플라그는 세균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구취도 그렇고 구강궤양도 그렇고 구강건조증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지속적으로 세균의 감소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치질이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자리, 치아 사이, 그런 데를 아주 청결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순서를 지켜서 차근차근 빠뜨리는 부위 없이 음식을 드신 직후에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전에 청결히 하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는 동안 침 분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다시 아침까지 입안 청결하지 못하니까 밤새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 분 모두에게 필요한 구강위생 교육입니다. 저희 평소에 사용하시는 칫솔로 어떻게 닦으시는지 한번 거울 보시고 해보실게요. 평소에 양치질은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양치질은 횟수보다 올바른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고 계시는 것처럼 칫솔을 잡고 치아를 닦으실 건데, 치아와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부에 칫솔모를 비스듬하게 45도 정도 각도로 위치시키신 다음에 좌우로 아주 가볍게 진동을 주신 다음에 회전하듯이 쓸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좌우 진동 45도로 쓸어 올리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좌우로 닦거나 위아래로 닦으시면 볼록한 부분은 잘 닦일 수 있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 오목한 부분은 닦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닦아주시면 훨씬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금니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비스듬하게 대신 상태로 좌우로 진동 주시고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나 송곳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아치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나 세로로 위치시키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강 상태에 맞춰서 살짝 대각선으로 위치시키신 다음에 닦아주셔도 됩니다. 잘못하시다가는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는 칫솔질 방법이기 때문에 미세모 이용하셔서 가벼운 힘으로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은 다 같은 거 아시겠죠? 올바른 양치법대로 여러분도 꼭 실천해보세요. 다음은 치간 칫솔 사용법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간격에 치간 칫솔을 위치시키신 다음에 2번에서 3번 정도 삽입해서 닦이지 않은 부분까지 닦을 수 있고, 또 잇몸 마사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빨하고 이빨 사이까지 넣으셔가지고 네, 닦아주셔야 돼요. 명숙님, 잘 되시나요? 음식물이 껴있지 않는 곳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작은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조금 사용을 해야 하시거나, 치간 칫솔은 사이즈별로 치아 간격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안 하셨던 부위에 하시게 되면 피가 날 수 있어요. 잇몸이 좋지 않아서 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신다면 피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안 날 때까지 자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치주염 관리와 예방에도 치간 칫솔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치아와 치아 사이를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 플라그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줍니다. 세 분 다 잘 실천해주세요. 다음은 혀 닦는 법입니다. 혀도 지금 세 분 다 닦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혀의 특히 끝부분의 3분의 1 부분에서 쌓이는 설태 때문에 구취 유발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안쪽까지 혀를 닦아주실 수 있도록 하실 거고요. 근데 닦을 때 강한 자극으로 닦으시면 안 되고 약한 힘으로 여러 번 쓸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왕복 운동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쓸어내고 잔여부 묻은 거는 한번 헹궈주시고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혀 뿌리 쪽까지 꼼꼼히 약하게 한 방향으로. 아셨죠? 그런데 혀 닦을 때마다 제일 곤란한 거 구역질이죠. 그것도 요령이 있다고요. 혀 뒤쪽까지 칫솔을 넣거나 혀 클리너를 넣으실 때 구역질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숨을 한 1, 2초 정도 호흡을 멈추신 다음에 닦으시면 훨씬 더 구역질 나는 걸 좀 줄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반대 반사라고 해가지고 반대편 손으로 혀를 살짝 잡으신 다음에 닦아내시면 구역질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구강 건조증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침이 잘 나오도록 하는 마사지와 체조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서 타익성 마사지나 입체조를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침샘을 자극하는 마사지입니다. 입 앞에 쪽을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가볍게 둥글둥글 5-6번 정도 마사지 해주시고 네, 재승님 잘하고 있어요. 턱 아래쪽, 어금니 쪽 부드러운 부분을 가볍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마사지 해주시면은 위치하고 있는 타익선을 마사지 시켜서 침 분비를 조금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분 열심히 해주세요. 다음은 입체조인데요. 이거뿐만 아니라 입안에 입체조 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혀로 양쪽 볼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네, 왼쪽, 오른쪽. 가볍게 눌러주시고 따라하기 어렵지 않죠? 앞니 안쪽 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여가면서 눌러주시고 그리고 혀를 그냥 가볍게 원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입체조를 하시면은 하고 나서 입안에 침이 조금 많이 생기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으세요? 네. 네. 그죠? 침 나오죠? 그렇게 틈날 때마다 자주자주 해주세요. 솔루션 다들 잘하고 계실까요? 명수님인데요. 아우, 침샘 마사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틈날 때마다 하고 있다고요. 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나요? 입이 마르지 않는 느낌을 받고 또 입이 쓰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침이 많이 나오니까 쓰지 않겠죠? 어쨌든 쓴맛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처방받은 인공 타액으로 수시로 가글도 하고 있는데요. 구강 건조증은 좀 어떠신가요? 잇몸이 부드러운 느낌, 이게 윤활유가 있다고 할까? 변화가 있네요. 이 약은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는데요. 입속 곰팡이균을 줄이는 약입니다. 곰팡이균이 자라고 있다는 거,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곰팡이균이 설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입안 상태가 좋지 않은 거는 그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양치질 하기 전에 꼼꼼히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음식물이 낀 데만 지간칫솔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음식물 끼지 않은 곳까지 지간칫솔을 사용하고 이빨 닦는 방법 그걸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해주실 거죠? 그러면 계속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입냄새를 걱정했던 안재님. 올바른 양치질과 침샘 마사지, 입체조까지 잘 실천하셨고요. 구내염을 달고 살았던 재승님도 처방받은 약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운동까지 솔루션 완료. 입속 건강을 위협받았던 세 분의 귀하신 몸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명숙님인데요. 아픈 게 100이었다. 크기가 100이다. 그러면 지금은 한 어느 정도쯤 되십니까? 100이었으면 10? 10? 그러면 한 90% 이상 좋아지셨다. 그죠? 입안에서 나는 냄새가 100이었다. 그러면 그 냄새는 지금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60, 70%가 없으셨다. 그러니까 한 지금 30, 40%가 남았다. 그죠? 객관적인 지표는 어떨까요? 그전에는 수치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관리를 하고 와서 측정한 걸 보시면 헐, 세상에 1이에요. 놀라운 숫자죠. 그죠? 놀라운 숫자죠. 오늘 또 열심히 관리하고 오신 이유가 일부는 있겠으나 이 수치는 완전히 정상 범위 수치를 얻으신 거거든. 명숙님 10일 만에 구취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제가 환자분 가까이서 검진할 때 냄새를 느낄 수 없거든요. 불쾌한 냄새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타액 분비율입니다. 원래 정상에 제가 지난번에 3분의 1 그런 말씀 드렸을 거거든요. 0.01, 0.12가 되죠. 와, 타액 분비율도 엄청 좋아졌네요. 0.12는 구강건조증 기준보다는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곰팡이균은 어떨까요? 입천장은 색깔 완전 정상. 완전 정상. 와, 정말 색깔이 달라졌어요. 곰팡이균도 한 단계 줄었습니다. 곰팡이 문제는 되게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 되고 지금 위생 관리하시는 거 하시면 지금보다도 통증도 거의 없어지셨지만 조금 더 줄이고 냄새도 조금 더 줄이고 그렇게 되실 겁니다. 이제 지금 입안에 아침에 나오는 분비물이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됐네요. 오늘 결과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곰팡이균은 언제 또 생길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앞으로도 조심할 생각입니다. 다 나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매운탕도 먹고 싶고 아구찜도 먹고 싶고 김치를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먹고 싶습니다. 네, 얼른 그날이 오기를 기원할게요. 앉으시죠. 다음 재승님은 어떨까요? 조금 그 기간에 조절해 보시려고 노력하신 거 있으십니까? 한 10시, 11시 전에는 이제 좀 수면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운동이나 이런 걸로 이제 체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내염은 좀 나아졌을까요? 엄청 붉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궤양도 줄고 흔적이 있고 붉은 자리도 줄었습니다. 오,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혀 아래쪽 궤양은 완전히 나아서 없어졌고요. 아직까지 과학이 조절할 수는 없지만 입 주변에 작은 외상을 적게 받는다든지 스트레스 요인을 조절한다든지 수면이나 여러 가지 거친 음식을 피하고 때로는 약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조절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냥 막연하게 그냥 놓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다라고는 생각했다라면 지금 이 솔루션 이후에는 좀 더 다시 한번 좀 더 습관화를 들여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재님인데요. 양치질도 철저히 하고 했더니 예. 입안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까? 네. 특히 자기 전에 철저히 잘 하셨습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철저히 예. 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셨습니까? 처음에 올 때 마스크 쓰고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안 쓰고 다녀도 될 정도로 됐습니다. 예, 그 사이에 무슨 뭐 자신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 표정도 너무 밝아지셨네요. 예, 치석이 아직 일부는 잔존하지만 지난번보다 치석이 많이 줄었고 잇몸 사이사이가 굉장히 청결해졌습니다. 깨끗해지셨어요. 스케일링 아마 하셨습니까? 네네, 한번 했습니다. 하고 아마 앞으로도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더 철저한 체중형 관리 안재님 아셨죠? 이제 말을 하기가 좀 꺼려서 위축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입안이 깔끔해져서 너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임이나 자주 나갈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제 뭐 끄리낌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겠죠. 저는 어차피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이니까 더 철저히 해야죠. 환한 웃음을 되찾은 세 분의 귀하신 몸. 입속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첫 관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가까운 거 볼 때는 흐릿해지고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눈도 아프고 피로가 확 오더라고요. 손톱을 깎을 때는 돋보기를 끼고 손톱을 잘라야 돼요. 40대 중반부터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찾아오는 눈의 불청객은 바로 이제 노안입니다. 우리가 한 번 망가진 눈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저의 시야는 늘 뿌였었는데 딴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